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월 민주당의 총선 압승이 무색하게도 지난 2달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집값 폭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노동자연대 신문 김문성 기자가 나와 계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문성 기자는 노동자연대 신문에 한국 정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수의 분석적인 기사들을 써오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이죠. 최근 한국 현대사라는 그 책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담은 가장 최근의 역사까지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네, 먼저 김문성 기자를 좀 환영의 박수로 맞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토론회 진행 방식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발제자의 발제를 청해 듣고요. 그리고 나서 참가하신 분들이 질문하고 또 주장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시간 이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 발언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발언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 동안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참가 방식은 채팅창과 더보기란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제자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받은 김문성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단촐하게 문재인 정부의 위기인데 지금 상황은 위기인 듯 위기가 아닌 듯 이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그거부터 이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언론사들하고 손을 잡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지금 여러 정권째 매주 이렇게 또는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5월 첫째 주 지금 한국 갤럽 조사를 갖고 한 거고요. 5월 첫째 주랑 7월 5주차 사이에 이제 변화고요. 보시면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가까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잘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도 지금 20% 넘게 올라온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부정평가가 위로 올라와서 긍정평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겹치면서 올라오는 요걸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또 보시면 이건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정당 지지율도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압승을 거뒀다고 했고 그런 게 이제 반영된 게 이제 5월 첫째 주 정당 지지율일 텐데 이것도 꽤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는 통합당의 지지율은 아까 이제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긍정이 떨어지는 만큼 부정이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지금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오지는 않은 그래서 격차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급속도로 이제 워낙 지지율이 아까 이제 70%까지 갔었는데 이게 높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높았던 거, 좀 약간 거품성, 총선 이후에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떨어질 때는 한 60%, 50%대 초반까지,
50%대 후반까지 떨어질 때는 뭐 크게 떨어진다고 주목하진 않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주목되는 순간 이제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40%대로 떨어지고 그 데드 크로스까지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최근 상황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거는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실패한 것도 반영이 된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잘 안 되는 거. 이거는 세대별로 다 각자의 어떤 그 양상들은 다르지만 저거 하죠.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이제 이 좌절되는 것이 다양하게 포출되지만 그것은 이제 불만으로는 되는 거. 그래서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여파로 뭐 젊은 층에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조사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뭐 코리아 리서치 등의 이제 4개 회사가 연합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요새 언론에 뭐 리얼미터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업계에서 이제 선두권에 있는 회사들 4개가 지금 모여서 조사를 자신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7월부터 조사를 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못한다가 7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50%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럼에도 못한다가 훨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평가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38대 51이 나온 거고요. 국정 수행에서 아까 긍정평가 한 그 집단에게 물었을 때 또 39대 51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 문제는 어떤 민생 경제 회복의 실패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사실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면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노동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꼭 월세만이 아니라 전세 뭐 내 집일지라도 소득 감소로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부동산 부담이 있는 거고, 뭐 월세가 지금 월세로 늘어난다. 월세로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더더구나 젊은 층은 그런 종류의 집을 구하지 않으면 지금 뭐 한 10평짜리도 막 월세가 뭐 50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200, 300, 400짜리 월급을 받는 일자리가 주어지질 않으면 사실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평생 이렇게 떠돌면서 좁은 집에서 진짜 뭐 3포세대 얘기가 현실화되는, 더더욱 현실화되는 그런 이제 절망적인 그런 이제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 임금, 소득 감소 문제, 지금 부동산 문제는 노동계급 사람들한테는 결합된 문제로 해서 이렇게 불만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시각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기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의 맥락, 정치적 과정들을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지지율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올랐을 때랑 비교하는 건데, 올랐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비교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물로 이제 올랐던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준비 안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총선 직전보다 직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럼 이거를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번보다 더한 이제 더 큰 압승을 거뒀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그때는 집권 이제 1년차, 만 1년이 이제 되는 시점이었었고, 그래서 어떤 기대감, 개혁에 대한 기대감, 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적폐청산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등등.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그 공식 정치에서 우파 야당에 대한 이제 보수당에 대한 그런 뭐죠? 세력 균형의 우위를 갖고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선거 직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거는 보나 마나일 것 같다 이제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정상회담 당일날 그 독일 외신 기자 이제 독일 기자인데 독일 기자가 그 판문점에서 이제 취재하면서 그 했던 말이 그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가리키는 건데요.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이번이 다른 것은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회담을 연다. 그 회담을 열기 이전에 이미 지지를 얻고 그 정치적 우위를 서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에 완전히 그 한나라당에서 계류 공천에도 당선될 거라고 하던 그 시절에 이루어졌던 그래서 굉장한 열의 속에서 상대적 열의 속에서 치러졌던 남북 2007년 정상회담 같은 거 보면 다르게 느껴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력 균형에서 우위, 높은 지지에서 선거를 치렀고 그 선거의 그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반영이 됐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2019년 내내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적폐청산도 지지부진하고 또는 이제 몇 군데에서는 개혁을 오히려 배신하고 특히 노동자들한테는 뭐 노동 존중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선 산업이나 이런 데서 노동자들 대량 해고하는 거 완전히 방치했고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제도를 계약해서 올려도 이제 오르는 효과가 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더 한층의 이제 합쳐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좀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합쳐놓고 세트로 보면은 완전 기만적인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조삼모사식으로 기만적인 계약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되고 그게 2018년,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그런 일들 2018년 말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높질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19년 후반기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서 민낯 있는 꼴 없는 꼴 이제 다 내보이면서 그 부정부패를 감싸는 거, 부정부패를 했다는 사실, 그걸 감싸는 위선 이런 것들 때문에 한층의 이제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제 이 법무장관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제 좀 회복해서 2020년 넘어오긴 했지만 굉장히 했고 사실은 지금 그 재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데 그 PC로 표창장 위조하고 했던 거는 거의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처럼 굳어져 있고 그런 관련한 증거가 나온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조국 정경심 측 변호인들은 그 PC 증거 능력이 문제다. 그 위법으로 입수를 한 거라 뭐 이런 식의 그 자체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지금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있는 따라서 이제 굉장히 궁색한 거를 좀 언론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막 또 보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올해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경제 침체, 경제 지표 악화와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게 동시에 겹치면서 사실은 굉장히 수세적 위기감에 몰렸었죠. 특히 지나놓고 보니까 완전히 초기 국면이었던 2월 중순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 종식에 가까운 종식을 선언했다가 이제 본격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5월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제 세간에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 종식을 2번이나 선포했던 대통령이라는 비아냥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실 2월 말 3월 초에는 총선에서 패배할 거라는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지금 지지율 하락이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막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고 있는데 요때는 그렇게 됐단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이 컸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우주의 기운이 모였는지 반사이익을 크게 얻으면서 사실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지지율이 총선 직후에 올랐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총선 직전에 또는 총선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문재인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지지율이 높다가 빠졌는데 있던 것이 빠졌는데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또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런 흐름의 의미를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일단 파국론적으로 상황을 볼 수는 없다. 이제 문재인이 막 레임덕을 가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 가지의 위기 요인들은 늘고 있다. 경제 상황이 특히 그렇고요. 부동산 문제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자신이 그 시류에 영합하는 정책들을 쫙 펴놓고, 그래서 유동자금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오다가, 이제 와서 유동자금 타시고, 금리는 누가 딴 나라 사람이 와서 내린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들 정부가 내리고 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레임덕으로 이제 급속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문재인 정부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인 듯 위기 아닌 듯 이런 상황인 것은 이제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마치 이제 도통 오르지 않던 통합당 지지율이 선거 직전에 불가피하게 이제 문재인 심판 정서 속에서 사실 이제 지배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양당 구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 불만,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A당이 못하면 그냥 B당 몰아주는 식으로. B당이 못해서 한번 불만이 들끓으면 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좀 이렇게 가꿔서 A당으로 다시. 그래서 시장,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적 소유권, 친제국주의 이런 자본가들, 지배자들의 핵심적인 이해관계들에서 전혀 이제 다름이 없는, 별로 큰 다름이 없는 그런 정당들 사이에서 자유선거로 이렇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름으로써 이제 기만적으로 사람들의 불만을 다루는,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선거 직전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인 레임덕이나 이런 위기로 오지는 않고 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문재인이 얻었던 반사 이익의 실체는 무엇인가, 내용은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이제 무엇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벌어지고 있는지. 핵심은 이제 선진국들에서 방역이 실패를 했던 거죠. 주요 선진국들에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 덕분에 해외 언론들이 이제 한 3월 넘어서는 한국의 이제 방역이 성공했다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K 방역, K-팝처럼 K 방역 이게 극찬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한국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 이렇게 선진국을 보고 쫓아왔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야당들의 이제 무능도 한 몫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노동계 쪽에서 코로나는 이제 국가적, 국민적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국가적, 국민적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집회 금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코로나 대처를 위한 긴급 노사정 대표자위에 참가해서, 그러고 이제 양보 하나도 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 하자더니 멍쳤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내부적으로 내분을 겪고 지도부가 사퇴하고 지금 비대위 꾸린 내분을 오히려 노동계가 겪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 진보정당들, 정의당, 진보당 같은 대표적인 그런 조직들이 입을 꼭 다물고 그 분열에 이제 휘말리기 싫다는 이제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이제 일들을 오히려 겪었죠. 그다음에 우파 야당, 제일 야당인 이제 보수당,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국가 지원에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코로나,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서 긴급한 소득 위기에 국가가 대입해서 반창고라도 붙여주자, 이런 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꺼냈던 건데, 이걸 이제 반창고 정도 붙이는 수준에 그조차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논리나 어떤 무책임하게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가 중첩된 그런 복합적인 위기로 다가오면서 국가, 그다음에 국가 개입, 또 국가에 대한 의존,
에 대한 이제 대중의 필요가 이제 커진 것, 시 이제 그 반사이익의 한 큰 효과였다고, 그냥 핵심적으로 이제 있는 효과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촛불에서도 뭐 많이 나왔던 거 이게 나라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는 세월호 이런 것과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 세월호에서도 이제 국가의 책임 문제가 나왔었고, 많은 청년들이 불평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이제 불만을 털으면서 국가의 책임, 공정함을 보장하는 불평등에 대한 시정, 책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촛불의 사실 여파가 아직 남은 여진 효과이기도 하다. 왜 그런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감염병,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막 이걸 차단하고 해야 되고 경제 위기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사회가 대처를 하려면 사회적 자원을 대대적으로 이제 동원을 해서 그걸 위기를 막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역량, 그럴 만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공적 권위 이런 것들을 갖춘 것이 사실상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존이 이제 정치적으로 부각이 됐던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국가적 위기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제 단합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됐던 거. 게다가 이제 뭐 감염병도 그렇고 세계 경제 위기도 국경 밖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뭐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로 들인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습게는 이런 이제 중요한 문제를 압축해서 이렇게 결합돼서 상징하는 이슈가 겨우 이제 몇십만 원짜리 재난지원금이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 좀 약간 슬프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상징이 돼서 이걸 줘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한다 막 하는 것들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부터 반영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주는 5월까지 지지율이 올라가죠. 이거는 이제 단지 이제 뭐 꽁돈이 쥐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경제도 어렵고 소득도 어렵고 감염병 위험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주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걸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 몇 달 이제 지나고 보니 재난지원금 효과가 별로 없었죠. 그 반짝 소비로 끝났고, 그것이 이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조짐 같은 게 있질 않았고, 일자리 문제 감소, 임금 감소, 이런 게 이제 깜깜한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 이 문제가 이제, 현실로 드러났던 거죠. 특히 이제 노동계급 사람들은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흑수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절망과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건 청년층의 불만으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국가 문제가 한 중요한 축에 이제 요 상반기 정치 이슈에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요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노동계 쪽에서 변변한 어떤 운동, 또는 이제 계약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로부터, 뭐 순수하게 위로부터 부과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 이제 의존하는 또는 국가의 필요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제 지금 한국 정치에서 말이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 정치에 그리고 운동에서 정치의 문제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이런 자원들이 이런 거에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정치적 대안의 문제, 그다음에 전략의 문제, 어떻게 이런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개혁과 혁명의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정부와 국가를 둘러싼 여러 이제 쟁점들을
다루는 문제, 잘 다루는 문제, 라는 의미에서의 그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위기인데 위기가 아닌 듯 휘청거리고는 있지만 버티는 이런 거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투쟁, 정치적 논쟁, 이거 다 중요한 고 이런 일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수행할 또 주체, 집단적 주체가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일단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PPT 한 장만 좀 보면요. 이것도 이제 같은 아까 조사였고요. 부동산 정책과 집값 문제가 이 지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에 미친 영향,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결과는 지지 여부에 영향이 없다가 6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 안 하는 사람이 다 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하는 사람이 나는 계속 지지 안 한다. 이것도 지지 여부에 영향이 없다는 거니까 저하고 합쳐서 이제 65%라는 거고요. 주홍색 지지 철회는 지지를 했지만 철회하겠다. 여기 24% 부동산 때문에 지지했지만 지지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 대상에서 지지를 했지만 철회하겠다는 사람이 24%니까 상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그 같은 질문에 대한 이제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답변에서 보면 지지했지만 철회하겠다는 게 34%가 나왔다는 거고요.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똑같은 4개의 선택지를 던졌을 때 지지했지만 철회하겠다는 게 37%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단편적인 조사만 가지고 이제 뭐 거창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이제 중도파라고 정당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과 가까운 중도 좌우의 지지층에서 부동산 문제로 위반이 벌어지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또는 미리 보여주는 시사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지배계급도 지금 뭐 국제 질서의 불안정도 심해지고,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한미동맹으로 그냥 할 것인가, 뭐 지금 LG U+가 이제 막 미국의 압박을 막 받고 있는데, 또 반대로 삼성은 최근에 지금 그 공장을, 중국에 있던 핸드폰, 노트북 공장을 이제 철수한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장을 철수하는 거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업들도 지금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 국제 질서 차원에서의 갈등에 이제 막 기업 활동도 영향을 받는 이런 시대에서 지배계급도 훨씬 이제 그 강경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가 내부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 일심단결한 재벌들, 기업들에 대한 지지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이나 여러 이제 반대 여론,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단속을 바라게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노동계급 사이에서는 이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의 포퓰리즘이라는 건 결국 중도파 정부가 좌우 양극화 추세를 붙잡아 놓고 억제하고, 이것이 이제 좌우 양극화 추세가 커지는 거를 막고 견제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이제 균열이 오고 있는 그런 성격의 이제 것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시사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조감의 반영이 또 한편에서는 그 최근에 검찰 두들기기, 그리고 지금 정권 실세들에 연루된 수사들에 대한 여러 수사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있지만 금융 그 사기 사건에도 좀 청와대
사람들이 연루돼 있고 또 정치권 로비 대상에 이제 친노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검언 유착 수사에서 이제 그 한 배경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친문의 이제 실세들이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장관하고 이랬던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 초기에 이 투자 모집 자체가 이거는 사기였거든요. 근데 이 투자 모집을 위한 홍보 강연에 다 줄줄이 출연을 했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의 국정홍보처장이었던 친노 실세였던 김창호 씨는 돈 받은 게 이미 드러나서 진작에 구속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유시민 등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더 수사하지 못하게 거기에 이제 강연 갔던 사람 중에는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김현종, 청와대에 있는 김현종, 지금 부동산 문제로 욕먹고 있는 이수연, 그 다음에 청와대 지금도 있죠, 사회수석, 김용익, 유시민, 도정환 장관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금융사기건 청와대와 연루된 건이 있는데 요거 사기 피해액을 다 합치면 이제 3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제 그 수사하던 팀을 막 약화시켰죠. 그거 이제 그걸 검찰청에서 그 총지휘하던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이 바로 지금 검언유착으로 이제 플라잉 어택에 당한 그 한동훈 씨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선호와 별개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권이 지금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검찰과 관련한 건은 일단은 그 부패 의혹 자체가 이제 굉장히 권력형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인적 기반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검찰과의 갈등 때문에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 두려워지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그냥 정면 승부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로 하질 않고 이렇게 여론하고 외곽 두들기고 측근들 못 살게 하고 뭐 그 수사팀을 해체하고 그 수사팀을 감싸주던 그 검사장 그 한동훈 씨 말고 딴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막 그 사표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 정권의 이제 위선과 함께 그걸 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위선과 함께 그 정권의 취약함도 보여준다. 이렇게 정면으로 탁 해서 제거하지 못하고 지금 외곽으로 이제 해서 막 제발 좀 나가줘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지금 약점이 생기고 있다. 그 남북 뭐 평화, 뭐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공정한 경제, 뭐 그거에 대한 사람들 기대가 컸고 남북 공정이나 남북 공정이라는 걸 속에 상당히 많은 걸 담았었어요. 재벌 개혁부터 해서 청년들의 이제 문제들까지 해서 담았었고 남북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존중 뭐 이런 걸 이제 포퓰리즘의 중요한 이제 이 정부의 포퓰리즘 기조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아왔었는데 그 모든 거에서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고 오히려 위선이 거기서 드러나서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지금 초입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본격적인 위기로 가고 그래서 그 틈을 그런 레임덕의 이제 그 틈을 뚫고 아래로부터 저항이 이렇게 분출하기에는 지금 그 제약사항이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운동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문제이고 바로 이게 이제 정치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또 정리 발언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좀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의 위기, 오늘 주제인 문재인 정부의 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문성 기자의 발제 잘 들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참가자분들이 질문하시고 또 의견도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참가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채팅창,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참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 발언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발언을 신청을 하시면은 3분씩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토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질문과 주장을 남기시는 동안에요. 제가 발제자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대폭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의당이나 진보당과 같은 이런 진보 정당들이 그 왼쪽에서 뭔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하는 거니까 제가 적을 필요가 없어서 네.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대를 살아가는 좌우파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당들이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지를 못했고요. 이제 노동계 쪽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정의당, 진보당들의 이제 진영 논리, 양당 민주당과 지금 현재 이름은 통합당 두 당 사이에서 뭔가 이제 선택해야 되고 한 당에 반대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제 그 양당 간 흑백 논리적 진영 논리에 그들 스스로 사실 이제 걸어 들어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중대 소리도 듣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도움을 받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촛불의 압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돕고 견인하고 해서 그 우파도 약화시키면서 그 개혁을 쟁취하자. 개혁을 더해라 말아갖고 이 문재인 정부랑 진보 좌파 진영의 노동운동이 오히려 맞서 싸우게 되면 우파에게 오히려 유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전략이 하나 있었고 좀 더 단기적이고 실리적으로는 이제 이번 총선을 겨냥해서 선거법 개정을 또 민주당하고 해서 유리한 진보 정당이 비례를 더 얻을 수 있는 비례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의석을 확 늘리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한국도 이제 양당 구도가 이제 굉장히 진보 정치, 좌파 정치의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는 숨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그 초안지에 나오는 중국 그 한신처럼 일시의 굴욕을 감수하고 더 큰 걸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일시의 굴욕이 아니라 지금 더 긴 굴욕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렇게 해서 배신을 때릴지. 사실은 이제 많이 저희도 그렇고 그 경고를 했었죠.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 되고 민주당은 절대 오히려 민주당은 오히려 진보 진영을 어느 수준에서 억제해서 그 진보 표를 오히려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래서 진보도 아니면서 자기들을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책략을 부리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었죠.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해 아주 이제 크게 흔들렸던 조국 국면, 그다음에 노동 계약 국면 등등해서 그 차별화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확보하는데 자신들 스스로 이제 기회를 걷어찬 측면이 꽤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20대들이 조국 때 흔들렸다가 또 총선 때 문재인 그 민주당에 투표해주고 또 뭐 선거 직후에는 윤미향 씨 사건, 윤미향 의원 건으로 막 실망해서 막 하다가 또 다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또는 이제 무당파로 가는 이런 상태. 그래서 사실은 그 20대, 30대로 갈수록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은 사실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진보 연령이 진보 좌파가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는 단지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 뭐 문제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건 같이 우파적인 시장 옹호적인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우파 입장에서의 대한 그런 담론이 청년들에게 유행할 수 있는 그 막 절망에 몸부림치는 누구도 못 믿겠다 하는 청년들에게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연하게도 지금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운동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동계 진보 정당들이 그런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진보 정당의 진보 좌파적 주장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부양력을 지금 만들지 못하는 요게 이제 좀 더 배경에 또 그 더 아래층 배경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전화 발언 연결 부탁드리고요. 연결되는 동안에 일단 지금 실시간 채팅창과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뭐 질문이나 의견도 좋으니까요.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시면은 우리 토론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되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좀 관련된 질문인데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고 그 뒤에 이제 전화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영 논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추락을 하자 한편에서는 또 우파가 회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우려도 생길 법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또 그 우파의 회생을 막으려면은 다시 또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실패하지 않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영 논리가 또다시 강화되는데 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그런 그것에서는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일단 바로 전화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지금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이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게 물론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시중에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린 돈이 한편에서는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런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덧붙여서 여기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또 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 특히 젊은 층에게 분노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직부자들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뭔가 주거 문제를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썼던 건데, 그들에게 엄청나게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줬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지금 사는 것을 부추겼고, 소위 이제 이른바 갭 투자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뜨겁게 달구게 만들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굉장히 중요 요소가 됐고 오히려 이제 대다수 평범한 노동자들이나 서민층은 이 부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보는 와중에 제대로 이 집을 뭐 돈을 빌려서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이 더 분노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부랴부랴 이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내서 뭔가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임차인들에게 이제 주겠다고 했는데 당장 이게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이제 월세를 오히려 더 많이 늘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월세 부담이 이제 전세 부담보다 더 큰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 정책이 또 임차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것 때문에 그 통합당의 윤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속 시원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결론은 그런데 결국 집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를 오히려 고민해야지 이렇게 임대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앞서 봤듯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임대인 보호 정책을 썼다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발언도 굉장히 나는 포퓰리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크게 줄 수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이 통합당이 그 노동자들한테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발언 기여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나왔던 질문,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앞서 나왔던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덧붙일 얘기가 있다면은 그 얘기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또 결합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사회자님 질문에서 예로 들어주신, 그게 이제 우리가 진영 논리의 악순환. 그래서 민주당을 편들수록, 민주당 아닌 제3의 좌파적 대안을 내놓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사실은 오히려 보여주는, 진영 논리의 악순환은 진영 논리의 폐해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면 민주당을 그렇게 해서 이 논리에는 일단은 이제 또 악순환도 이게 무한순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보, 좌파를 언제 지지하냐 도대체. 언제 지지하는 건가. 벌써 30년 동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데요. 일단은 민주당이 어떤 세력인가, 우리 그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실제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펴왔고, 어떤 사람들한테 기반을 담고 있고, 그래서 주요한, 유명한, 노무현, 김대중 다 이런 사람들의, 하면은 서민의 어쩌고 막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을 다룬 것들을 보면, 다 기업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끝까지 활동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인들이 늘 기반이었었고요. 지금도 그렇고, 문재인 자신도, 그런 이제 정치인이고, 민주당 전체가 이미, 요번에 공천 보시면 아시잖아요. 재벌들, 신흥 IT 자본가 출신들이, 청와대로 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출마하고, 네이버 출신, 어디 출신, 게임 회사 출신들, 하고 사성 장군이 막 민주당 와서 공천해달라고 하고 온갖 장관 관료 출신들이 곳곳에 이제 민주당 걸로 포진해 있고
또 출마를 하고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외곽 지식인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호사 이런 걸로 활동을 기업인으로 또 변신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뭐 검찰이 뭐 엄청나게 단순 이념적으로 우파적 그러니까 한나라당 소굴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도 민주당도 민주당파 검사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학상 같은 건데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엎어뜨렸으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도 오히려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뭐 했다 뭐 해명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해명만 봐도 딱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오잖아요. 그 수사 대상이었던 한동훈 씨는 전후 과정을 쫙 설명하는데 그 덮쳤던 그 정진웅 그 부장검사는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부터 설명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보면 과정에서부터 설명하고 계속 상대방의 동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 과정 전체를 설명하지 않아요. 물리적 과정. 몸싸움이 나서 그를 해명하는 건데 그런 것만 봐도 수사의 기초적인 상황에서 이쪽이 뭔가 말을 감추고 있다. 말하지 않는 것 속에 이제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법인데 그래서 사실 증거가 그렇게 막 해서 MBC, KBS에다 막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사실 그거에 걸맞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 유심 칩을 갖고 가서 그 도감청의 어떤 이제 수사를 했다는 얘기도 나와서 그게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사인가 뭐 등등. 그래서 오히려 개인정보를 국가가 막 뒤질 수 있는 전례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지금 그 유명한 그 박경신 교수님 같은 분들도 막 말씀을 하실 정도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그래서 어쨌든 국가기관 그런 억압적 기관에도 다 자기들 기반이 있고 민주당 그래서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해서 서민 뭐 어쩌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말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임대 소득 주도 성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만드는 원래 그 임금 소득 주도 성장을 갖다가 쓴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실체를 이제 드러내는. 그래서 그게 알려지지 않고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그게 다 덮어진다는 거죠. 대중이 그런 투쟁, 집단적인 행동 속에서 사람들한테 주장을 더 퍼뜨리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 속에서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 실체를 겪고 깨닫고 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운동이 그래서 대중투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당장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체에 대해서 방금 전화 주신 분처럼 이렇게 일목요연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셔서요. 지금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재혁 씨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복잡한 지금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현재 상황은 중도파, 우파, 좌파 모두 주도권을 얻지 못하는 애매한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착 국면을 깰 힘이 왼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소수의 혁명 좌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한 정치적 주장을 내놓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 의견이 또 올라와서요. 관련해서 또 이것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민이라고 밝혀주신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권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친문은 아니었던 그 박원순의 죽음을 방어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행태가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돼서 바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세요. 네.
발제자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좀 이 검찰 개혁이 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국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계속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검사라고 불렸던 한동훈이나 아니면 윤석열 같은 검사들이 지금 정권과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검찰 개혁을 말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금 이런 정부가 자신의 어떤 그 부패 수사 같은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들은 정권 초기보다는 훨씬 적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윤석열 총장 찍어내는 거나 아니면 정권의 고위층 수사를 방해를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정권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이성윤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사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검찰 권력의 악화를 말하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 같은 정권과 관련된 수사들이 반년 넘게 또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의 진정성 같은 것들은 더더욱이나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뻔뻔하게도 이 검찰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하던 말인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이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에 이 초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검찰 개혁위가 발표한 안을 보더라도 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이제 폐지하고 이거를 고검장들한테 분배하자.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서면 지휘하도록 하자. 이런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총장의 권한 비대화를 말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 권한을 다시 집중시키는 안이어서 이 정권의 검찰 통제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2002년에 정작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줘서 정권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자는 그런 개정안에 동참했던 사실이 또 드러난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의 입맛에 맞게 검찰의 권한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사실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공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 억압기관의 목적 자체가 어떤 뭐 기업인들이라던가 그리고 또 정치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일각의 이번 개혁 권고안은 좀 부족하고 또 다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안으로 정부가 진정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공상적인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을 위해서 정권에 협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그 검찰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계급 권력을 보전하는 투쟁을 지지하고 전진시키는 것이 진정한 좌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앞서 나왔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그 중간 답변해 주실 게 있다면은요, 물론 나중에 또 정리 발언 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실 게 있다면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있다면, 예, 질문이 두 개였고, 검찰개혁 관련 발언이 들어왔는데, 약간 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덧붙이면은, 검찰이라는 기관, 억압적 기관이 가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그 기능적 힘이 줄 수는 없다. 그는 국가의 본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권력이 줄지는 않은 거고요. 그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게다가 이제 한국 뭐 수사권을 이제 경찰한테 많이 넘긴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은 그 수십 년 동안, 아까 지금 제가 예로 든 몇 가지, 라인펀드, 그다음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그다음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같은 그런 복잡한 사기 금융 범죄들을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찰이 그런 거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남는 그 계속 검찰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실제로 검찰 개혁, 뭐 수사권, 뭐 약화, 뭐 견제 해놓고 실제로는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권이 늘어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권을 보호하고 지금 조국 때 그렇게 문제 삼았던 게 먼지털이 수사였는데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게 바로 문재인의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 검찰의 주인을 자기들이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그 공상일 뿐만 아니라 위선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금태섭 전 검사 출신 이제 민주당 전 의원도 지금 검찰 수사가 문제라고 하면서 그 문재인 그 대통령 문재인 말고요, 자기들이 문제라고 지목했던 그 검사들을 지금 또 다른 검찰들의 수사를 통해서 때려잡고 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을 개처럼 사냥개로 써먹는 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재영 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그 중도파, 우파, 좌파가 모두 주도권을 못 잡고 있다. 요거는 좀 약간 좀 부정확하고요. 좌우파가 지금 반사이익을 못 돕고 있지만 어쨌든 위기 속에서도 주도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죠.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고, 위기인 듯 위기가 아닌 듯 하는 것도 바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뭐 엄청난 무슨 독재적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합법적 그 대통령 청와대 권력을 쥐고 있고, 따라서 행정부, 그 다음에 그 3분의 2를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 지금 법원 쪽도 그 친민주당 인사들로 많이 교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합법적으로도 그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통합당이 뭐 날치기 뭐 독재니 하는 거는 굉장히 과장된 어법이지만 지금 현재 전국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도 하죠.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다 해서 간다는 거는 그만큼의 그 잘못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대중이 하기로 맘먹기 시작하면은 오롯이 그 정권으로 타깃이 가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도 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앞뒤 다른 말 하는 거죠. 급할 때 막 밀어붙이다가도 계속 야당과 협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협치의 대상은 또 진보정당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의당은 안중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야당과 협치를 얘기할 땐 다 미래통합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이제 시간 나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정치적 주장을 내놓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정치는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달성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집단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주장을 통해서 또는 실천과 결합된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정치 출발이죠. 정치적 행위의 출발인 거고, 그거 이상의 것들을 이제 해야 돼.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필요한 정치를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더 할까요? 아니면 박원순 문제로 할까요? 아니면 좀 또 시간 두고 박원순 시장. 제가 지금 채팅창 질문들 더 소개를 드리고 예. 그 뒤에는 이제 정리 발언으로 넘어갈 건데, 네네. 그때 그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채팅창 그럼 질문 몇 개 정도? 3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 얘기를 여기서 짧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의 그 사망 국면에서 벌어진 거기에도 이제 또 새로운 진영 논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NGO 개혁주의의 건물이 사망한 사건에서 저는 어느 하나로 그 죽음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해놓은 일도 많고 또 하면서 오류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 갈 때는 또 성추문 의혹이라는 또 충격을 던지고 가는데 그 모든 것이 종합돼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줘야지 어느 하나를 딱 그 부각시켜서 이거에 동조 안 하면 다 뭐 문제다라고 하는 양쪽 그 진영 논리에 그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추모하는 것도 2차 가해다 뭐 얘기하는데 그 박근혜한테 그 박해 받고 천대 받을 때 세월호 유가족한테 어쨌든 광화문 광장 천막 치고 하는 거에 내주고 했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추모하는 게 그게 2차 가해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한쪽에서 또 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 한쪽에서 막 그 없었던 일처럼 또 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피해자가 어떻고 뭐 사생활이 어떻고 뭐 자신들의 막 상상으로 막 또 그런 문제 자체를 덮어버리려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거고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인생 전체 운동을 한때 대표했던 사람 그리고 그런 NGO 개혁주의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바꿔보겠다고 들어갔다가 크게 두드러진 업적을 쌓지 못하고 그래서 애매하게 또 한쪽에서는 실패한 듯하고 한쪽에서는 좀 진전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이제 개혁주의 정치인으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는 이제 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것이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든 피해자라고 부르든 그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민주당판 친박계 박원순 계열의 이제 NGO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상당 부분 친문계하고 연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뒤에 그 대전에서 수해났다는 화면 놓고 막 박장대소하고 웃는 사람들이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 박주민, 이재정 등이 이제 좀 NGO 쪽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가공이랑 황운하 같은 친문계 의원들이 같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친문 직계에서 대통령 다음 정권의 후보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조국 씨는 지금 어렵게 됐고 미래를 못 보리고 지금 뭐 기자들 뭐 고소하니 뭐냐 하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지만 좀 쉽지가 않고 그러려면 이제 내년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내년 선거까지 그 재판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때 재판이 또 조국 씨한테 유리하게 될 거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금 돼 있고 유시민 씨도 발목 잡혀 있고 부패 의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합을 좀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친문이 아닌데 이렇게 뭐 친문에서 옹호하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사실 문재인 친문층에서도 사실 그 분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관계 측면보다는 앞에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 네, 지금 막판에 굉장히 그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좀 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굉장히 이제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이 4월 보궐선거 전망과 그리고 민주당의 출마 여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태훈 씨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통합당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지 의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차이로 줄어들고 특히 서울에서는 통합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집권당의 실패와 위선이 워낙 두드러져서 통합당이 조국 임명 그 전국 때처럼 포퓰리즘적 비판으로 지지를 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좀 의견성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재혁 씨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여러 이제 대선 주자들이 중도에 탈락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이낙연과 이재명이 경쟁하는 구도로 보이는데 향후 민주당 대권 주자 경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 이제 조금 있다가 정리 발언에서 발제자의 의견을 좀 청해 듣도록 하고요. 청중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장과 질문으로 기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정리 발언 듣기 전에 제가 공지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노동자연대 신문 웹사이트에 휴가철이지만 수시로 온라인 기사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놓치지 말고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은 수시로 올라오는 이 기사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설치 안내도 나가 있으니까요. 알림이 설치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 종이신문은 8월 20일에 나오는데요. 이 종이신문은 정기 구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웹사이트 주소에서 정기 구독 신청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세 개를 던지시고 질문의 세 개와인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 직전에 이제 했던 답변을 좀 보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과 이제 민주당 또는 친문 지지층과의 문제에서 이제 사실 NGO 개혁주의 이제 거두라고 할 수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님이 근데 어쨌든 NGO들은 2016년 촛불 때부터 1순위 박원순, 2순위 문재인에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하는 그거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퇴진 요구 같은 게 나오는 거에도 반대를 했었고 본인들도 그런 걸 다 걸 때 자기들도 걸지 않았었고 그래서 초반 집회에도 참가를 안 했었죠. 뒤늦게 와서 이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이제 온갖 무리수들을 뒀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민주당 헤게모니가 최종적으로 이제 촛불에서 이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표들이 이제 문재인한테 이제 갔던 건데요.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NGO 운동은 두 가지로 크게 보면 그래서 상층으로 이제 정권의 상층부로 많이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진출해 있는 의원들이나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제 조희연 교육감 이런 사람들에 더해서 이제 청와대로 많이 들어갔었고 행정부에도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같은데 이제 장관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이제 조국, 김상조, 장하성 등 해서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곽에서는 이제 사실은 운동을 이렇게 발목 잡는 역할을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의 도전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연대체 와서 그 운동이 이제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노동조합만으로 안 되고 NGO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고 와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재인을 날카롭게 겨냥하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실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박, 그러니까 박원순계 또는 NGO 출신 정치인들이 친문계하고 융합한 것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이제 NGO 개혁주의가 취한 어떤 전략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 대선 얘기 나온 김에 후보 얘기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뭐 다 탈락으로 2명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직 물리적으로는 1년 반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내년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쓸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변수들이 많고요. 1년, 2년 전에 지지율 1위 해서 대통령 대상 거의 없고요. 바로 박근혜 퇴진 직전 1년 전에 퇴진 운동 시작할 때 그 1년 전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바로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밀려서 후보도 중도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 끝까지도 가지 못했었던 걸 보면 그래서 이제 더 그 변수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충 예측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 많은 그러나 이제 일단은 자기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통령이 되려면 막 문재인 비판하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려면 또 문재인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친문계가 아주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막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레임덕을 지금 방지하는 그런 구실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더 큰 상황,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위기가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이제 예상되는 상황에 이제 막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그거에 한 변수가 있다면 이제 4월 보선 서울시장과 이제 국회의원들은 아직 이제 다 판결이 안 나와서 국회의원 지역구 재선거가 몇 개나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국회의원 재선거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재선거를 치르는 그 지역구들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한국의 양대 도시 시장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물론 이제 아래로부터의 운동, 저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고 지금 또 한 질문인 통합당의 반사이익 여부하고 이게 다 결합돼서 상호작용을 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통합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은 진보 좌파와 노동운동이 지금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미워서 통합당을 찍어서라도 문재인한테 심판의 경고, 심판의 신호, 심판의 표를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그러면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말했던 악순환의 진영 논리가 또 노동운동 그리고 개인들을 진보적 좌파적 개인들의 또 발목을 막 잡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우리 운동에서는 아래부터의 저항이 어떻게 잘 건설되는가 그리고 그걸 위한 효과적인 정치 전략 전술들이 잘 발휘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 보고요. 어쨌든 그냥 놓고 보면 어쨌든 통합당은 득을 볼 거라고 봅니다. 지금 통합당이 헤맨 게 뭐 길게 봐도 5년입니다. 16년 총선 이후로부터 헤매고 그래서 반년 만에 총선 이후 반년 만에 퇴진운동 맞아서 자기들이 이제 반으로 쪼개져서 박근혜 탄핵하고 그랬다가 또 그 박근혜 탄핵 찍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뭐 탈당했다 복당하고 막 쇼를 다 했는데 근데 5년이에요. 통합당이 헤맨 거는. 그러나 통합당은 40년을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으로 그중에 30년을 집권당으로 살아온 전통적
집권당입니다. 지배계급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윤희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리는 듣다 보면 그 황당한 뭐 열받고 속셈이 보이는 주장이었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여성 정치인이잖아요. 만약 뭐 어떻게 윤희숙이 뭐 내년 뭐 선거에 또 혹시 압니까? 혜성처럼 또 서울시장 같은 후보로 나올지 이런 일들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사이가 어떻게든 얻긴 할 것이다. 올해도 그 선거 결과에서는 많이 졌지만 그 얻은 득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과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의 차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면 지금 정치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러다 이제 개혁주의 정치가 아까 진보 정당들도 얘기를 했고요. NGO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민주노총은 이제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민주노총이 그 노사정 잠정 합의안 부결시키고 나서 그 직후에 경사노위 위원장인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씨가 이제 뭐 이제 빼버리겠다, 민주노총을 하고 이제 사회적 대 안 한다, 뭐 고립시키겠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거 갖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애초에 민주노총 그런 합의안 자체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애초에 민주노총을 노동운동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일 때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무슨 공정하게 주고받는 정도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었다. 노동계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안을 거부한 걸 가지고 대화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거는 더 이상 얻어낼 게 없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의 실체, 노동 존중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대놓고 그렇게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겠다느니 뭐 막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노총이 그리고 노동계 이제 그 노동자 운동이 제대로 특히 올해 코로나 국면 이후에 국민적 협력 기조 하에서 제대로 투쟁하지 않고 즉각적인 막 계약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고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약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사실은 반영돼서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의 문제, 지금 현재 운동을 우리가 2016년, 17년 이후에 개혁주의가 부활한다 하면서 이제 운동의 부흥을 예상했었는데 그게 바로 촛불 퇴진 운동으로 발현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운동에서의 헤게모니는 여러 종류지만 어쨌든 개혁주의 정치가 지고 있고 개혁주의라는 거는 체제 안에서 이제 개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체제 안에서 개혁을 하려면 체제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 돌아가고 개혁 복지 같은 걸 줄 수 있는 돈도 잘 돼야 되고 이게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번영해야지 되고 국가도 강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개혁주의가 개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는 지금 같은 경제 대침체 대불황의 시대에는 오히려 자신의 그 노동계급 기반이라는 것을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나서서 달래는 단계론적으로 일단은 회복하고 나서 경제가 회복되면 그 개혁을 제공해 줄게.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진 역사가 없죠. 그래서 개혁주의 정당 그 자체의 역사, 개혁주의 노조의 역사는 그 자체로는 사실은 굉장한 실패와 배신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이고 한국에서도 이런 경제 불황기의 노동조합의 정치의 결과물, 성적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98년에 바로 정리해고를 합의해 준 것도 노동조합 운동이었고 거기에 2008년, 2009년에도 거의 그 경제 불황기에 민주노총이 거의 뭐 힘도 못 썼죠. 그리고 노동계약들 변변한 투쟁 없이 묵인됐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개혁주의의 약점.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모순과 분열을 겪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노총 중집에서 그 잠정 합의안에 반대했듯이 요 정도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로 뭐 얻어내는 게 그 양의 차이를 가지고 또 격주는 항상 분열을 또 뭐 모순, 왜냐하면 자기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 이익과 이제 반대되는 행동을 또 해야 되니까 오히려 개혁주의는 그런 상황에서 모순과 분열을 겪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개혁주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요. 선거 정치에 매몰되면 민주당을 통합당의 대안으로 대체할 수가 지금 정의당 6석짜리로 문재인 정부가 못하면 정의당을 집권시키면 되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대중투쟁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 문재인 정부의 그런 위선과 약점, 실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정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배후에 지금 자본주의적 위기가 지금 자리 잡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 분석해서 잘 보여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정치가 중요하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런 정치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런 정치를 말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아서 행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또 조직이 그런 정치를 주장하는 조직이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 발언 잘 들어봤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성 기자님과 그리고 지금까지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궂은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